내 아내가 어제 새벽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다. 그래서 궁금한데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좀 가서 아내가 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중국집을 2층 남자의 아들이 운영을 하면서 2층 아버지 집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놨다가 지금은 아들이 그만두고 왕 씨가 새 들어오면서 폐쇄가 됐던 겁니다. 이제 그 문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내가 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중국집 사장 왕 씨가 그 통로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보니까 오전 시간대였지만은 창문이 모두 닫혀 있기 때문에 캄캄하고 아주 조용한 상태였어요. 왕 씨는 이제 안에 들어가자마자 아내 아무도 안 계세요? 아직 주무세요? 라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왕 씨가 느낀 것 중에서 이상한 냄새가 안에서 계속 풍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적추적 방안을 확인하던 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그 안에서 아내 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형사들은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 현장 가가지고 현장 상황을 볼 때 물세큰이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물세큰이 있다는 얘기는 강취 목적, 강도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혹시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뭐 안방이라든지 서랍장 등등 이런 데 뒤지는 적이 없어요. 즉 말하면 물세큰이 없는 겁니다. 일단은 강도 범행에서 자꾸 지금 멀어져 가는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덮고 있는 그 옷과 이불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 옷은 건넌방에 있는 그 옷장에 있던 옷들을 갖다가 시신을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이 건넌방의 옷장 속에 옷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말하면 면식범 쪽으로 유추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현관문으로 출입한 건 명백합니다. 이거는 이 현관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닫으면 저절로 닫히는, 잠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현관문입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우기고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집의 창문을 파손한 흔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두었거나, 근데 열어둔 것도 말이 안 되죠. 닫히면 잠기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안 잠궈둔 게 아니라 열어주어서 그 사람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얘기하는 침입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침 흔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두꺼비 집을 내렸다는 것 자체도 이건 명백히 범인이니까요. 자, 그리고 범행 시간대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 피해 여성분이 퇴근하는 시간은요 01시부터 01시 반 사이입니다. 양말도 벗지 않고 외출복 그대로 살해됐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살해됐다. 그러면 퇴근 시간 01시부터 옷을 벗기 직전까지 계산해가지고 02시까지. 즉 말하면 귀가와 동시에 바로 귀가 직후에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 면식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갈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그냥 좌절하는 현장 증거물이 딱 하나 발견이 됩니다. 족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별무늬 모양의 혈흔 족적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밟은 그 발자국입니다. 근데 별무늬 모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이즈가요 235에서 240mm입니다. 이거는 즉 말하면 여성의 발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현관문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범인은 여자라면 치정관계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죠. 아니면 아주 작은 체구의 남자, 아니면 미성년자일까? 이때부터 이 담당 형사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찌됐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수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67세의 권모 씨입니다. 권모 씨. 이 사람하고 이 권모 씨는 누구냐면요, 지금 이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30년 지기 친구고요, 한 동네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돌아가신 여성분이 이 권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채무자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당일날 조사를 했더니, 범행 추정 시간대에 본인은 집에서 잠자고 있었고 쫙 이 권 씨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예, 그렇게 네 명의 이제 그 알리바이를 경찰이 확인을 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번부터 3번까지 이는 명확하게 경찰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권 씨, 4번이죠, 4번. 네 번째 권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남편보다 더 심하게 목을 놓아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형사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 아내의 장지까지 따라갔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영정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가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유추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치정 내연관계 가능성은 보다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자기 친구의 아내가 사망했다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이 사망한 여성하고 저녁에 밤 늦은 시간대에 유난히 통화가 잦았습니다. 아니, 내 친구의 부인하고 무슨 통화를 그렇게 야심한 시각에 합니까? 이건 절대 일반적이지 않지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이 권 씨의 아내가 손 씨입니다. 손 씨. 근데 이 여성이 지금 현재 상태에 가출 중이에요. 약 2년 반 전에 이 권 씨의 아내가 가출을 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집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2002년 10월 28일 날 자기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요 권 씨는 현재 상태에 무직이거든요.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을 2년 반 동안 꾸준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출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하는 그 상담을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한 적이 있는 것을 형사들이 발견했어요. 아내분이 가출할 때 휴대폰 들고 갔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요 휴대폰과 관련된 거는 형사들이 이 남편한테 진술을 받기 이전에 이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가출한 여성의 아들로부터 미리 1차 조사를 했어요, 형사들이. 그때 엄마가 가출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소지품 다 놓고 갔다며요. 예, 휴대폰도 놓고 갔어요. 이런 얘기를 형사들이 미리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이 남편한테 물어본 겁니다. 직접 추궁합니다. 아들이 무슨 소리야 당신 말이야. 아들이 엄마 가출 직후에 보니까 휴대폰 집에 놓고 가서 집에서 다 봤다고 그러던데, 당신도 봤다고 그러던데, 또 지갑도 거기 집에 그냥 그대로 두고 갔다는데, 어디 가려면 휴대폰이나 지갑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차비하려면요. 근데 그 부분 안 가져갔다는 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이때부터 옆에서 관찰한 형사의 눈에는 이 사람의 눈빛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만지면 물렁한 종이컵, 거기에다가 물을 되도록 많이 따라서 갖다 줍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랬어요. 일부러
종이컵을 건네면서 관찰을 했는데요. 종이컵이 우그러들면서 떨면서 물이 질질질 흘렀습니다. 손을 떨지 않으려고 종이컵을 꽉 잡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형사들은 거의 확신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손톱 밑에 낀 혈흔 DNA 감정 결과가 형사들한테 드디어 도착이 됐습니다. 누구의 DNA였을까요? 바로 권 씨였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권 씨의 DNA인 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아까 그 첫 번째 그 사건, 집에서 사망한 사람, 그 사건의 범인은 일단은 권 씨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로 권 씨를 검거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 수사 실패하는 겁니다. 형사들이 이제 확증은 가졌죠. 확신은 가졌지만 바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체포했을 때, 자, 당신 저 사망한 여성 손톱 밑에서 당신 DNA 나왔으니까 당신이 범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형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나 그 사람하고 몸싸움 한 적은 있어요. 그날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말다툼하다가 그 내연까지 인정할게요. 내가 내연이었어요. 내연관계에서 뭐 사소한 시비 그때 몸싸움 하면서 저 귀뜯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죽인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사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DNA만 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정말 수사 잘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증거 혹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도 더 수집을 해가지고 몰아서 이 사람을 압박해 들어가야 돼요. 감정에 한번 호소해 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에. 형사들이 거의 증거 다 갖고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 모든 정황과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처벌도 더 강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때 복수로 얘기해 버립니다. 형사가. 두 번 죄를 짓지는 말자. 그랬더니 한참을 대답 없이 그 땅만 쳐다보고 있던 4번 권 씨가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은 막 떨고 있었다고 그래요. 담배를 요구합니다. 형사님, 담배 한 대만 주십시오. 이 소리처럼 조사 과정에서 자백받을 때 형사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리는 없습니다. 예, 결국 담배 한 대 쭉 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권 씨는 이 여성분하고 첫 번째 그 사망한 분이죠. 여성분하고 4년 전부터 정을 통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 그 남편이죠. 친구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자기도 4년 전에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가까워지면서 이 권 씨가 피해자한테 뭐 어떤 날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걸 용돈으로 조금씩 주었고요. 공식적으로 이 피해 여성한테 빌려준 돈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를 내연 관계에 있는 이 여성한테 이 사람이 줬어요. 그 당신 그 빌려준 거 그거 좀 줘. 우리 아들이 좀 사업 좀 한대. 그랬는데 피해자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거 나 빌려준 거야?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그 돈 없어도 돈 많잖아 라면서 거절을 한 겁니다. 이 권 씨가 아니지, 빌린 건 빌린 거고 준 건 준 거지, 그 돈 줘야 돼, 우리 아들 사업해야 돼. 이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심해지니까 이제 이 여성이 자꾸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범행에 살해한 게 아니에요. 아까 6월 8일에 범행했잖아요. 5월 28일 먼저 시도합니다. 그 전에 5월 28일 날 02시경에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현관 입구에다가 신너를 뿌리고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이 확 붙어가지고요, 죽으라는 거죠, 불나서. 그런데 다행히도 가스통이 먼저 터지면서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1차 살해 시도는 실패를 했었어요. 드디어 두 번째 6월 8일 날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이 집을 나서면서 등산모 딱 써요. 등산모자 쓰고 장갑 딱 착용하고 등산 배낭에다가 흉기를 딱 담고 출발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발자국이 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 중에 있던 내연관계니까 같이 등산을 댕겼었어요, 산에. 피해자의 신발이 이 권 씨의 차 트렁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등산용 신발을 이 사람이 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됐던 혈흔 족적이 235에서 240mm였던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01시 30분경에 퇴근한 피해자를 그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집으로 갑니다. 함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미 준비 다 해갔어요. 자, 내가 돈 좀 해달라고 했지. 일단 급한 대로 뭐 500부터 먼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준비됐지. 이 여성이 바로 얘기했어. 나 돈 없어. 몇 번 얘기했잖아. 이 말 나오자마자 이미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살해한 다음에 자신의 양말에 피가 젖어 있어서 현관에 벗어둔 그 피해자 등산화를 신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장롱에서 옷들을 꺼내갖고 시체 위에다 덮어버리고 시신 발견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두꺼비 집을 내리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내로 갑시다. 부인도 죽였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팔딱 듭니다. 무슨 소리냐? 그 여자 나 싫어서 도망간 여자야. 이때 형사들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신문 기법인데요. 한숨 푹 쉰 다음에 한참 생각하다가 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 딴 얘기 하지 말고요. 아내분 지금 어디 있어요? 아내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갑작스럽게 콱 찌르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집에 있어요 해버린 겁니다.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거죠. 살아서 있는 건지 죽어서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집에 있는 겁니다. 어느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집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 살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바로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은요, 작은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만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형사가 여기서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 묻었군요. 예, 거실에 묻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게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데 질문은. 왜 죽였어요? 저를 무시해서요. 싸우다 엉겹결에 목 졸라 죽였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권 씨 아내는 58세인데요. 2002년 10월 28일 날 살해하고 목 졸라서 살해하고 방 안 구석 그 바닥을 파내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집어넣고 흙을 덮은 다음에 시멘트를 발라놨던 겁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앞 사건으로 보면요, 범행 도구를 이제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연녀 죽이고 범행 도구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범행 직후에 집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인근 야산으로 가가지고 범행 도구를 땅에 묻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아냈고요. 흉기, 입었던 옷, 신발 이런 게 다 들어있었고 거기에 피 묻은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그대로 나왔고요. 맞습니다. 칼은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다용도 칼이죠. 다용도 칼, 맥가이버 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용했던 장갑은 가위로 잘라가지고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찾지 못했고요. 신발 찾았습니다. 피해자하고 그 같이 등산할 때 신었던 그 차에 보관했던 신발도 240mm 맞습니다. 내연녀 신발을 신고 가질 않나. 친구 부탁받고 일부러 가서 막 소리치면서 찾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장례식에서 영정 끌어안고 울고 장지 따라가고. 그런데 그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형사들은 오히려 의심한 겁니다. 이 사건은 부산 영도경찰서 형사계 강력 4팀에서 최두식 팀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 또 거기에 과수팀 형사들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붙어가지고 한 건이었던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갖고 2건까지 해결한 정말 그 모범적인 수사 사례에 속하고요. 신문 기법이라든지 유추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도 형사 오래 했지만 참 수사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로 법보행 기법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수없이 많은 정황 증거 등등이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법보행 기법만으로 그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로 법보행의 증거 능력이 법정에서 인정됐던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원으로 해서 지금 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법보행 기법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이즈음입니다. 4월 23일 11시 58분경에 대구 광역시 금호강 금호 제1교 둔치에서 남성이 죽음으로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죽은 남성을 부검을 했더니 피해자는 이 둔탁한 흉기, 둔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둔기는 뭐 망치라든지 몽키 스패너 아니면 뭐 쇠절구공이 이렇게 둔탁한 그런 물건들을 둔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둔기로 머리를 17회 이상 가격당해서 타살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에는 방어은이 전혀 없었어요. 방어은이 둔기로 14차례를 공격했는데 그걸 막으려는 과정에서 손에 난 상처를 방어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방어은이 전혀 없었다? 면식범이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급습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다가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펴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급습해 가지고 내 머리를 둔기로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못했다? 이거는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한 대 맞고 푹 꼬꾸라져 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마구 공격했기 때문에 막는 노력, 즉 방어은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면식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면식범은 즉 말하면 피해자하고 아는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 이 사망한 사람이 입고 있던 작업복, 이 작업복을 좀 형사들이 주목했어요. 봤더니 이 가슴 쪽에 땡땡 공업사라는 상호가 붙어 있었어요. 공장 상호가. 조립 공장입니다. 뭘 조립하는 공장인데 무슨 공업사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들은 그 인근에 있는 그 공장으로 쫓아갔죠. 쫓아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 공장에 다니다가 급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공장 측에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 중에 한 명인 윤모 씨가 4월 5일 날은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나 오늘 연장 근무 안 할 거야. 오늘은 그 새벽 5시 딱 되면 난 퇴근을 해야 돼. 만날 사람이 있어. 이러고 그날은 연장 근무를 안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4월 5일 날. 그게 공장에서 이 사람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4월 5일 날, 4월 5일이 맞겠죠. 공장에서 말한 4월 5일 날 당일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수사합니다. 봤더니 05시 04분경 퇴근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공장을 나가는 모습이 확실히 찍혀 있습니다. 당일날 착용한 옷도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05시 07분경에 어떤 남성과 같이 이 윤 씨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는 게 나옵니다. 만나기로 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남성과 같이 가요. 그리고 05시 36분경 정도의 CCTV를 보니까 지금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 산격대교라고 그래요. 그 산격대교 부근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는 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05시 50분경에 범행 현장 쪽으로 시신이 발견된 쪽입니다. 범행 현장 쪽으로 갈 때는 이 피해자 윤 씨만 혼자서 걸어가요. 혼자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 같이 걸어가고 있던 동행했던 남성은 그때는 안 보여요. 그리고 06시경이 됐어요. 06시경에 참 희한한 일입니다. 들어갈 때는 같이 안 들어갔는데 06시경 CCTV를 보니까 사건 현장 쪽에서 들어갈 때 안 보였던 남성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도로변 쪽으로. 그럼 이 남성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사건 현장으로 들렸다가 다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경기도 쪽에 거주하던 사람이. 전혀 사건 현장하고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딱 보더니 그 사람이 영상 보자마자 추워도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거 한 사람, 얘는 내 친구 윤땡땡이고 윤씨고 그 옆에 얘는 박땡땡입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나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얘들 친한 친구라. 그리고요, 여기 그 윤땡땡이하고 저 옆에 있는 흰가방 든 박땡땡이는요, 지들 둘이 엄청 친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상만 보고 바로 형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박땡땡이, 박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누구는? 이 박 씨는 사망한 지금 윤 씨하고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아주 친한 15년 지기 친구입니다. 중마고우예요. 평상시에도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매우 각별한 사이였고요. 약 1년 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쇼핑몰 사업을 운영을 했대요. 동업으로. 그리고 지금 윤 씨가 없어지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한 8개월 가까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쇼핑몰 사업을 둘이 하다가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살다가 각각 헤어진 거고요. 그 후에도 둘이는 아주 이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 씨는 윤 씨가 실종되니까요, 자기도 막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박 씨가 윤 씨 자기 친한 친구 없어졌다고.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윤 씨의 큰아버지를 쫓아가서 또 사촌형을 쫓아가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까 한 8개월 동안 쇼핑몰 사업하면서 같이 한 집에서 기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이요, 교차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보험을 들고 내 보험을 수령할 사람은 얘고, 제 보험을 들은 거 수령할 사람은 나예요. 박 씨가 문제가 생기면 그 박 씨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은 윤 씨예요. 윤 씨가 문제가 생기면 윤 씨의 보험을 수령할 사람은 박 씨가 되는 거예요. 교차로 보험에 가입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2015년 1월 31일 날 가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그 가입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두 사람이 교차보험에 가입을 했나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이 박 씨의 사촌형이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교차보험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었어요. 일반 상해보험은 4억 원, 질병으로 해서 상해보험은 2억 원으로 해가지고요, 한 달에 28만 5천 원을 납입하는 보험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박 씨가 자기는 자기 보험을 안 넣으면서 윤 씨가 보험을 못 넣게 되니까 한 번은 현금으로 윤 씨한테 줘서 28만 5천 원을 보험금을 납입하게 만들고요. 또 한 번은 통장으로 30만 원을 또 입금을 해줘갖고 윤 씨가 자기 보험금을 내도록 두 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작이 자기 보험은 자기는 안 넣었어요. 이거 뭔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 보험의 수익자는 본인이니까요. 이건 범죄의 어떤 이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형사들이 아마 눈이 번쩍 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들이 박 씨를 주목하게 됐고요. 그러나 아까 01시 50분경에 여자친구하고 통화했죠. 01시 50분.
그리고 한참 텀이 지난 다음에 8시 50분경에 또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죠. 7시간. 그 7시간을 경찰이 공백 없이 찾아내야지 박 씨의 동선을 완벽하게 확인한 거고 문제가 없으면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7시간을 형사들이 잃어버린 7시간을 어떤 형태로건 찾아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7시간 동안 그러면 거창에서 대구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애초에부터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거창에서 대구까지는 1시간 정도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7시간이 비잖아요. 7시간이면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거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7시간.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라면 이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기차나 버스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형사들이 유출을 합니다. 또 박 씨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박 씨가 만약에 범인이라서 거창에서 대구까지 왔다면 뭐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택시밖에 없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거를 착안을 했어요. 택시밖에 없다. 만약에 거창에서 그 7시간 내에 왔다 갔다 했다면 택시를 이용했을 것이다 하고 형사들이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창 시내의 전역에 있는 CCTV를 다 확보를 합니다. 거창 시내 그 CCTV 전역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01시부터 아침 09시까지 거창 시내 전역을 오고 간 택시 8,000대입니다. 8,000여 대를 전부 다 확보했습니다. 또렷이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식목일이고 비가 오고 있어서 일찍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손님이 하나 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상당히 특이했다는 거예요. 차에 타더니 어디 갑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메모지를 떡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택시기사분한테 메모지를.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합니다. 대구 본리 사거리까지 택시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치 사전에 준비한 것처럼. 택시기사분은 7만 원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군소리도 안 하고 5만 원권 한 장과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선지급하라는 겁니다. 선지급. 원래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선지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메모지로 목적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택시기사분이 기억이 뚜렷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택시기사분하고 같이 가서 거창 어디에서 그 사람을 태웠나요? 이걸 확인합니다. 형사들이 이때부터 얼굴은 CCTV가 아무리 나와도 얼굴은 염이고 감쌌기 때문에 안 나와요. 후드티 뒤집어 쓰고. 그래서 형사들이 이때 주목한 거는 얼굴이 아닙니다. 입고 있는 옷, 인상착의와 그 사람의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를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돌려서 봤어요. CCTV를. 걸음걸이는 사람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걸음걸이를 바꿀 수는 있죠. 연출할 수는 있지만 의식 없이 움직일 때 걸음걸이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유의 특성이에요. 형사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CCTV를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영상 걸음걸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분석 의뢰하기까지 합니다. 이 박 씨가 경찰에서 또 조사를 한번 받았잖아요. 자기 알리바이 때문에. 그때도요, 박 씨가 조사받고 나갈 때 형사가 몰래 따라가서 뒤에서 영상 촬영을 다 했어요. 왜? 그거 해놓은 것과 윤 씨하고 같이 걸어갈 때 첫날 그때 걸어가던 모습과 택시 거창에서 탈 때 CCTV 영상의 걸음걸이와 세 개를 비교 분석하면 동일인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들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사건 발생 35일째 되는 날 박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했고요. 계속 이제 체포한 상태에서 추궁에 들어갔죠. 그런데 밤 11시까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던 이 박 씨가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있으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자백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형사들은 다 녹음을 했어요. 아마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 내려가는 게 찍히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윤 씨한테 그랬대요. 야, 너 먼저 내려가. 나 대변이 좀 보고 싶어. 그러면서 거기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이 피해자 윤 씨는 다리 쪽으로 가고 본인은 그 정도 즈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CCTV에 안 잡힌 거고요. 도로 위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오는 친구 윤 씨를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보니까 한 3m 정도 이 높이에요. 저기 내려가서 윤 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려갈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내려다 봤더니 마침 현수막이 거기 달려 있고 현수막 끈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늘어져서. 그 높이에서 현수막 끈을 밟고 내려가 가지고 친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말이 진술이 나오자마자 형사들 득달같이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그 이렇게 우회에서 돌아간 위쪽에서 보니까 현수막 끈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형사가 그 사람이 했다는 그대로 현수막 끈을 밟고 내려가 보니까 3m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던 겁니다. 2015년 11월 27일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그 윤 씨하고 이 박 씨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공동 지인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법보행 전문가 이 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CCTV에 나오는 요 사람이 박 씨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막 법정에서 해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걸 받아들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거로 채택을 법정에서 해줍니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법정에서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 박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보행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일선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CCTV 확보해 가지고 이제는 걸음걸이를 그냥 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사 기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이건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게 구증이 돼 가지고 법보행의 결과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진범을 검거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그런 모범적인 사건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8월 18일 날 목요일이고 한여름이죠. 오후 11시경, 밤 11시경에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한 주민이 펑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와장창 하면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래서 밖으로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봤더니 바로 이웃집에서 연기가 나면서 막 불이 막 타고 있는 그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불난 거를 보고 한 주민이 119에다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집은요, 한옥이고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인데 집 지은 지가 뭐 한 25년 정도 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한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젊은 부부하고 세 자녀가,
어린아이들 세 자녀가 세 들어있는, 그러니까 일가족이 5명이 되겠죠. 그 집에서 그냥 벙소리 나면서 불이 막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막 불이 나서 이제 뭐 수습하고 있을 때, 그때 늦게 퇴근을 했던 그 남편, 35세의 장 씨입니다. 장 씨. 이 사람이 막 그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화재가 났지만 그 피해를 당하지를 않았죠. 이 장 씨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있으니까 집안에 아이들이 있다고 외치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소란이 막 생기니까 밖에 와서 구경하던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붙들었죠. 잡는 바람에 이제 불난 곳으로 이 장 씨가 뛰어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출동한 그 소방관들에 의해서 이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진 이 주택은 이제 화재 진압이 됐는데 벽돌 구조물만 남기고 전부 다 전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세입자가 있었죠. 장 씨의 아내, 34살 여성,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10살짜리 아들,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8살짜리 아들, 그리고 4살짜리 아들까지.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장 씨가 이 집은 지은 지가 25년 된 노후한 목조주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요, 집 여기저기에서 물이 많이 샜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낡았다는 것을 이분이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평소에 비가 오면 종종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누전 차단기가 작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집은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평상시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이때가 한여름이잖아요. 8월 1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형사들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노후한 목조주택에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수시로 누전이 생기고 선풍기 틀어놓고 잠을 잤으니까 그것 때문에 과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닐까? 지금 일견 보면 이 남편이 진술한 내용은 그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점이 있어요. 불이 난 집에서, 이웃집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불이 난 집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라고 얘기했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펑 소리가 났다는 거는요, 화재로 스프레이 등이 폭발하거나, 스프레이 같은 거 이런 게 폭발하거나 아주 드물게는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꽉 막힌 공간에서 그게 순식간에 팡 터지면서 났다는 걸 의도하는 거거든요. 더운 여름에, 그러면 8월 18일 더운 여름입니다.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창문을 열어놓는 거는 그건 정상이에요. 창문 열어놔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있을 만한 펑소리와 불길이 솟구친 게, 바꿔서 얘기하면 창문이 다 닫혀서 밀폐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어컨도 없는데 창문을 꽉꽉 닫아놨을까요? 이거는 형사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소한 어떤 이 진술과 현상을 보고도 형사들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의심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집안이 펑소리가 날 정도로 밀폐된 상태였다? 누군가 일부러 그럼 문을 닫고 불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펑소리가 났다는 것은 또 더 나아가면 인화성 물질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들한테는 의문점이었어요. 이건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부검은 합니다. 부검을 하게 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4구의, 아내 포함해서 애들 셋, 4구의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이송돼 가지고 의사의 검안을 거쳐서 화재사로 진단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1차 검시. 그리고는 이제 막 장례 절차를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즈음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사 말고 추후에 이제 법의관들이 또 가서 보거든요. 법의관들이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치르지 말고 아예 부검하자. 이거 부검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수사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부검을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장례 치르고 화장이나 해가지고 정리했으면 이 사건은 영구히 묻혔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1차 검시하고 화재사라고 진단 내렸지만 또 다시 재차 가가지고 이 법의관들이 한 번 더 보거든요. 2차 검시를 한다고요. 보면서 이거 뭔가 석연치 않아. 수사 담당 형사 이거 부검합시다 우리. 이거 부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담당 형사가 부검 의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해서 이제 이 사건이 개시가 된 거예요. 부검 모두 기도에서 끄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이후에 불난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사람이 유독가스를 맞고 죽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시신을 그 추후에 발견했을 때 이른바 얘기하는 투사형이 됩니다. 투사형. 그 무슨 권투 선수나 UFC 하는 사람들이 투사하려면 이렇게 오그리고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있잖아요. 사체가 화재 현장에 가면 거의가 이렇게 우그린 상태, 투사형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부검 결과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건 재정밀 그 재차 감정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또 재차 부검을 했는데 1차 부검 소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내 김 씨를 포함한 아들 2명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독극물을 마신 후 사망에 이르렀고 막내 아들은 질식사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것은 사망한 4명의 옷에서 신너 성분이 검출됐다. 즉 말하면 청산염으로 살해한 이후에 그 시신과 시신 주변에 신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이다 라는 결론인 거죠. 자살 카페에도 접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회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 많은 편인데 그 자살 사이트에 이 장 씨가 접속을 해가지고요 청산가리를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남겨놓은 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청산가리를 팔겠다는 쪽지를 이 사람이 받은 것도 확인이 됐어요. 이거 세 번째,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2곳의 보험사에 아내 김 씨가 재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5년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그달 26일, 27일 등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을 검색을 했고요. 8월 4일 날 아내 김 씨 명의로 재해로 사망했을 때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버려요. 아내 몰래. 이어서 또 8월 초에 또 다른 보험에다가 역시 아내가 재해로 사망하면 3억 원을 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보험에 또 가입을 해요. 합치면 6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내가 죽으면. 재해 사망 시에. 이거를 이 사람이 제가 판단 건데 뭐 눈에 불 켰을 거예요. 그리고 2005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기예보를 집중적으로 이 사람이 검색을 했어요. 왜요? 비가 오면 누전이 잘 된다는 말 하고 싶잖아요. 비가 오면 집에 누전이 있었다고 진술했잖아요. 그래서 2005년 8월 10일부터 18일까지 일기예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던 걸로 이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2001년경 사이에 이 장 씨와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의 존재가 경찰들이 내연녀의 존재를 경찰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딴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5년 8월 1일 날 그 여성과 6번 통화, 8월 2일 날 19회, 3일 날 12번, 4일 날 4번, 5일 날 1번, 6일 날 8번, 8일 날 10번, 11일 날 4번, 12일 날 13번, 16일 날 1번, 사건 전후해 가지고 매일같이 내연녀하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주로 내일 바탕으로 해서 형사들이 이 장 씨를 집중 추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제가 앞전에 쭉 불러준 일련의 이런 그 어떤 그 근거, 정황, 내용들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빼박으로 이 남편이 범인 아니겠습니까? 형사들도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 추궁했죠. 형사들 말로 달군 겁니다, 바짝. 결국은 이 장 씨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일체 자백했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불안에 떨던 이 장 씨가 결국은 종이하고 펜을 달라고 형사한테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줬더니 A4 용지 2장에다가 자신의 범행 내용 일체를 빼곡하게 써서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 씨하고 함께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얘기하잖아요. 합치자 그러면 나는 당신은 좋은데 당신한테는 애 셋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 돈도 당신이 지금 제대로 못 벌잖아.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합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장 씨가 생각해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험회사 2개에다 가입해서 각각 3억씩, 아내 죽으면 6억 받고요. 애들도 다 사망해버리면 이제 혼을단신 남아가지고 이 여자하고 6억 타서 누를랄라 살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애초부터 이제 범행 계획을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죽음, 약, 강력 수면제, 마취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검색하고 청부살인 사이트 검색하고 자살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산가리 구입하는 글 올리고 팔겠다는 쪽지 받은 걸로 봐서는 거기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쪽지로 이거 이제 올리니까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가져온 그 청산가리를 사가지고요. 요게 진짜 진품일까 아닐까 테스트도 해봐요. 다른 4명하고 공동구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하려고 이거 공동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4명하고 공동구매해가지고 6g 정도를 25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요 장씨 같은 경우는 그 청산가리 지가 받은 거를 필름통에다 필름통에다 담아가지고 승용차에다가 항상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산가리를 구입한 다음에 2005년 8월 15일 날 실험. 애완동물 햄스터 2마리한테 먹여가지고 약효를 테스트하는 예비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되네 하고 판단했고요. 죽이고 난 다음에 청산가리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질러서 화재사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을 범행일자로 정했고 날씨를 계속 검색하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행 당일인 2005년 8월 15일 아침 8시에 장기수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챙긴 다음에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서 컵에 따라서 마십니다. 이때 아내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새 아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씨 이 사람은 가족들은 항상 아침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컵씩 먼저 먹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는 뭐 평상시에도 물 한 컵만 먹고 아침 안 먹고 출근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 물이 아내가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이 약수터 갖고 떠오는 물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마 반강제적으로 아내가 아이들한테 약수물을 먹였나 봐요. 그 습관에 요놈이 착안을 한 겁니다. 이 장기수 나쁜 놈이 공복에다가 이 물을 먹도록 한다는 걸 착안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장기수 지금부터 장기수로 가겠습니다. 장기수는
아내가 보지 못하게 돌아선 상태에서 물통 뚜껑을 열고 바지 주머니에서 필름통, 거기 뭐 들었어요? 청산가리 들었죠? 필름통을 꺼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물통 전체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녹인 다음에 식탁 위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본인은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현관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 아이들과 아내가 물 먹는지 여부를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봅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물병에 든 물을 4개의 컵에 따라서 각각 아들들한테 건네고 본인도 동시에 마십니다. 이게 아직 현관을 장기수가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아내의 휴대전화로 3번, 또 집전화로 3번 정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피해자들이 그 시간대에 살아있던 것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걸고 아내 휴대전화 갖고 있으니까 아내 휴대전화로 또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화 그 시간에 살아있었던 것처럼 이미 아침 나절이 다 사망했는데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요. 8시 20분경에 회사 선반에 보관돼 있던 이제 신너 성분이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집으로 가가지고 거실하고, 그러니까 저녁 8시 20분이죠. 거실하고 피해자들의 각 사체 위에다가 뿌려요, 신너를. 그리고 욕실 앞에 있는 빨래 이런 데다가 그 신너 같은 거를 쫙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 붙이고 급히 본인은 밖으로 빠져나온 거고요. 그리고 화재가 좀 더 조사를 할 때 고개를 떨고 이제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죽고 싶다, 그냥 죽고만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후회를 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 후회, 그 눈물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수는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죠. 당연히 이거 무기징역 3사람 4사람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니까 2심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장기수가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대법원은 2006년도에 장기수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한 원심을 결국은 확정합니다. 해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야만 하더라도 이 폐륜 범죄가 흔치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1983년 12월 8일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요. 17시경, 그러니까 오후 5시경입니다. 오후 5시경에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에 한적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던 영업용 택시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합니다. 택시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됐고요. 약 한 10분 정도가 흐른 다음에 그 인근을 지나가던 주민이 차를 세우고 그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차량 안을 살펴보던 중에 기겁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택시 안에는 불에 타가지고 형체조차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2구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0대 여성이 한 분 나왔어요. 그 사람은 택시 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대 남성입니다. 두 사람 관계는 택시기사와 승객 관계로 보여졌습니다. 전혀 신분상 연고상 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승객과 택시기사인 모양이다라고 추정을 경찰이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했더니 이거는 화재에 의해서 사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로 사망을 했냐면 두 사람의 머리가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두 사람 다 정수리 부근 이 인근에 동일한 상처, 그러니까 범행 도구는 거의 같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로 어떤 둔기에 의해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순간 여태까지는 뭐 택시 운행 중에 갑작스럽게 LPG 가스통이 터져서 사망했다, 사고로 봤던 이 사건의 내용이 졸지에 살인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침을 내린 거는 아들의 이를테면 내사, 은밀히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 택시기사입니다. 몇 개월 전에 그 택시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집중해서 눈여겨서 본 거는 혹시 아버지와 택시기사, 전직 택시기사 아들이 최근에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과 왜 그러냐면 그게 살해 동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부자 간의 갈등은 없었다는 게 적어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추정컨대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이후에 살해된 거거든요.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걸 전제하에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아들인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살인사건에 있어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죠. 아니, 범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해당하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자신을 죽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에 사건 당일날 16시 30분경, 그러니까 오후 4시 30분경에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한 구멍가게에 젊은 청년이 와서 석유를 사갔다는 가게 주인의 진술을 경찰이 획득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자꾸 넓혀가면서 탐문 수사를 하는 과정에 화순리에 있는 구멍가게 형사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이상스러운 일, 뭐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탐문하는 과정에 그 사건 당일 16시 30분경에 우리 가게에 20대에서 30대 가까이 되는 청년이 한 사람 왔는데 와가지고 우리 그때는 구멍가게에서 석유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 가게에서 석유를 사갔어요 라고 진술을 한 겁니다. 한 청년이 택시를 끌고 와서 석유 한 대라고 그러면 1.8리터 정도 됩니다. 석유 한 대를 사서 급히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형사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형사는 그동안 탐문하면서 들고 다녔던 아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구멍가게 주인한테. 이 구멍가게 주인이 그걸 딱 보자마자 뭐 추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정확히 기억나요. 이 사람 맞습니다. 이때 담당 형사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경우처럼 아버지가 부자도 아닌데 아버지를 살해할 만한 동기로 뭐 삼을 만한 소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보험입니다. 보험. 여기서도 형사들이 이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를 살해했다면 동기는 딱 하나, 보험일 것이다. 생명보험일 것이다. 그래서
뭐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보험 관련돼서 조사를 착수합니다.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랬더니 야, 역시입니다. 이 사망한 그 50대 남성이요, 의외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83년 당시에 사망 시에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6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이 보험은 누가 언제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해 8월 달에, 지금 12월 달에 지금 사건이 났죠. 약 넉 달 전에, 넉 달 전에 이 보험이 가입이 됐고요. 보험 가입하고 그러니까 넉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지금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한 번 보험료가 74,900원이었다고 해요. 그 돈도 적은 돈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74,900원인데 이미 세 번을 낸 상태였어요. 네 번째 내기 전에 지금 아버지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는 볼 것도 없이 보험을 노린 아들의 어떤 범죄 행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불러도 된다 해서 자신 있게 이 아들을 경찰서로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들은 펄펄 뛰면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지금 데려다가 추궁하는 게 맞냐 라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의뢰의 형사들이 뭐 일상에서 듣는 일이니까요. 뭐 또 뭐 욕을 하건 뭐 하건 그건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냥 어차피 형사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만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첫 번째 형사들은 첫 번째 아버지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날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 아들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당신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당일날.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형사들이 물어봤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이 택시를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당신이 몰았다던데 택시 기사를 그만둔 당신이 어떻게 영업용 택시를 몰고 그 가게에 갈 수 있었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본 거는 석유를 왜 구입했으며 뭐 하려고 어디에 사용했나요? 그 석유 어디 있나요? 구입한 석유.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들은 어떤 변명도 못했습니다. 어떤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범인들이. 그렇지만 경찰이 이 정도 되면 거의 아들이 범인으로 확실시 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추궁하고 보내고 또 다시 불러서 추궁하고 이런 그 과정을 한 3일간에 걸쳐서 반복했어요. 그리고는 3일 만인 12월 10일 이 아들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에 의해서 피 묻은 점퍼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범행에 사용됐던 돌멩이 뭐 이거 등등은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석유통 이거를 발견하면서 추궁을 해가지고 아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5달 전에 쫓겨난 이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약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7월 달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된 다음에 8월 달에 아버지 몰래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는 8월, 9월, 10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납부한 겁니다. 자, 이 아들 같은 경우는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약간 모아두었던 돈을 유흥비 등으로 완전히 다 탕진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비조차 전전긍긍하면서 그 어렵던 시절인데
보험료를 그래도 아버지 보험료를 끔찍하게 3개월을 냈던 거고요.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될 즈음에는 더 이상 경제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사실상 보험료마저도 더 이상 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는 거죠. 어차피 보험은 드러났고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고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이었어요. 11시경에 아침 11시경에 아버지가 아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들의 집으로 찾아오더니 이건 어차피 아들의 진술입니다. 지금 그 사망한 아버지는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지금 말이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여튼 살아있는 아들이 범행 동기로 밝힌 내용이니까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합니다. 아버지가 찾아오더니 11시경에 야, 내가 급하게 돈 쓸 때가 생겼는데 아들아 150만 원만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는 드디어 적정한 시기가 왔다. 어떤 시기요? 아버지를 살해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아버지?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저 150만 원 돈은 없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급하시다면 그러면 그 중문동에 서귀포 쪽 중문동 있지 않습니까? 그 중문동 쪽에 사는 내 친구한테 빌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랑 같이 가시죠.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나간 겁니다. 자, 둘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중문동으로 갑니다. 이 당시에 택시기사는요 25살 먹은 아까 그 사망한 여성 택시기사분이었어요. 그 여성 택시기사에게는 대전요금을 넉넉히 쳐준다고 아들이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거든요. 대화 나누는 거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라산 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여성 택시기사는 전혀 의심을 안 한 겁니다. 뭐 또 대절비도 넉넉히 준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이제 택시를 돌려서 중문동에서 한라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시경에 오후 4시경에 택시가 중문동 횡단도로 입구에서 한라산 쪽으로 약 한 16km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해발 한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변에 도착을 딱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 아들이 말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가서 친구한테 돈 빌리죠 뭐 얘기하고 아버지 같이 가십시다. 기사분은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아버지를 택시에서 내리도록 해가지고 갑니다. 택시기사는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도로변에서 약 한 70m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둔 상태로 일단 택시로 갑니다. 택시로 가니까 택시 기사 그 여성분이 아니 왜 같이 내려갔는데 혼자만 오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구 만나갖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일 좀 더 보고 오신다고 하네요. 그냥 아버지는 두고요. 그냥 우리 먼저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애초부터 이 택시기사를 선정할 때부터 여성 택시기사를 본인이 제주도에서 택시기사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여성 택시기사가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여성 택시기사를 선정을 했고요.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면 어차피 택시기사도 살해를 해야 되는데 남성 택시기사보다는 여성 택시기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말하면 이 여성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범인에 의해서 선택된 겁니다. 자, 이제 증거만 인멸하면 됩니다. 증거만 인멸하면 되는데 얘는 이 범행을 계획할 때부터 택시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LPG 폭발 사고로 위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직접 택시를 운전해서 멀지 않은 그 구멍가게까지 간 다음에 거기 앞에 차를 세우고 구멍가게에서 석유를 구입하고, 자, 일단 석유를 산 다음에 살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현장에는 지가 범행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숲속에 아버지 공격할 때 흔적, 그 택시 세웠던 곳의 흔적. 야, 이거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석유를 구입한 다음에 현장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신도리 쪽으로, 아까 차가 벙 터져서 발견된 신도리 쪽으로 차를 직접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신도리에다가 차를 세우고 다시 뒷좌석에 있던 여성 택시 기사를 운전석으로 갖다 앉히고요. 자신의 아버지도 역시 이동해서 조수석에 앉힙니다. 일견 보면은 택시기사와 손님입니다. 이런 것처럼, 왜? 운행 도중에 사고로 위장하려는 거죠. 그렇게 딱 앉힌 다음에 이미 구입한 석유를 차량 내부에 쫙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도주했던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은 존속살인, 그렇죠, 아버지를 살해했으니까요. 존속살인, 그 다음에 일반 살인, 그거는 택시기사를 살해했으니까요. 존속살인,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그리고 방화 등등으로 재판에 회부가 됐고요.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심, 2심, 3심, 이건 뭐 이 83년도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러했으니까요. 여차 없이 그냥 사형이 확정됐고요. 결국 이 사람은 1990년 12월 4일 날 사형이 집행. 2017년 10월 15일 날 수요일입니다. 22시 30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5세 된 이 씨,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14살 먹은 전군, 이 두 사람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관과 그 이 씨의 여동생, 발견자입니다. 여동생이 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개시되는 강력 사건입니다. 그 신고자 여동생은 며칠째 그 언니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로 찾아갔다가 이제 문이 잠겨 있으니까 본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소방관에게 연락을 해서 소방관과 같이 그 집에 진입을 했다가 두 사람, 언니와 조카가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은 무참하게 흉기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 있었고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신의 몸 위에다가 하얀 가루를 뿌려놨는데 나중에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밀가루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살인 사건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전체에는 밀가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 공공의 적을 바로 연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 사건 현장에서 밀가루를 뿌린다거나, 뭐 제가 현장에서 그 취급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세제 종류를 온몸에 뿌려놓고 뭐 이랬던 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은 대다수가 어떤 지문이라든지 증거인멸 그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 얼굴 쪽에 그 밀가루 형태의 어떤 그런 거를 뿌려놨다 그러면 면식범 소행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면식범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는 게 불편해서 범행 과정에서 얼굴에다가
세제라든지 밀가루를 뿌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그런 시신의 모습을 보면 바로 면식범적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날 09시경, 지금 시신이 발견되기 4일 전입니다. 10월 21일 날 09시경에 사망한 이 씨와 아들 전군이 아파트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경, 약 3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12시경에 이 씨하고 이 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김성관입니다. 김성관이가 엄마 집으로 들어오는 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한 2시간이 흐른 뒤에 오후 2시경에 먼저 나갔던 이 씨와 전군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게 촬영돼 있고요. 그리고 한 3시간 가까이 흐른 다음에 오후 5시경에 아들 김성관만 혼자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영상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김성관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고, 김성관이가 범행을 한 시간대는 본인이 그 집에 들어온 오후 2시부터 집을 나갈 때 오후 5시 사이에 범행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기타 CCTV에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들 셋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관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성관을 즉시 검거하고자 했지만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김성관은 사건이 발생된 걸로 추정되는 10월 21일 날 CCTV에 찍혀 있었죠. 그날부터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10월 23일 날 오후 5시경에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찰이 난감했던 거는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 전군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아버지를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도 57세인데요. 완전히 행적이 묘연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틀 동안 어머니의 휴대폰을 김성관이가 들고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걸려오는 전화 등등을 전부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여행 중이다 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시간을 끌기 위한 노력을 좀 하다가 2일 뒤에 뉴질랜드로 도주를 한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내역 조회를 했더니 김성관이는 범행 직후에 아파트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이 콘도에다가 전화를 거는 게 먼저 나와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콘도에는 김성관의 아내 32세 정 씨가 2살 된 딸과 7개월 된 딸 3명이서 투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다행인 거는 그 콘도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소름 끼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관이가 지금 2사람을 살해하고 나간 그 직후에 아내에게 건 전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마리 잡았어. 2마리 잡았다고 얘기했어요. 2마리 잡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 통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제는 1마리 남았어. 무슨 의미겠습니까? 2마리라고 지칭한 2사람은 자기 친어머니 이 씨, 그리고 의붓동생이죠. 어떻게 보면 씨다른 동생이 되겠죠. 전군. 그 2마리를 잡았다는 거, 2사람을 살해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마리 남았다고 얘기하는 건 누굴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식 두절인 전군의 아버지, 현재 이 씨의 현 남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봤더니 이 김성관이가 렌트카를 임차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렌터카를 특정해서 렌터카를 또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렌터카는 다른 차량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GPS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차량 총 운행 시간, 가다가 멈춘 시간, 도착한 시간, 다시 뭐 이 출발한 시간 등등이 실시간으로 다 일목요연하게 GPS에 찍혀 있고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해 봤더니 렌터카가 움직인 방향으로 그대로 동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 봤더니 평창에 있는 졸음 쉼터에서 잠시 머물렀던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그 동선을 따라가 가지고 평창의 졸음 쉼터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졸음 쉼터를 정밀하게 수색을 하다가 아버지 전 씨의 안경과 그리고 혈흔을 발견해서 분석을 했더니 아버지 전 씨의 혈흔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 전 씨마저 어떤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렌트카는 급기야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을 따라가 보니까 횡성에 있는 콘도 주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렌트카가 주차돼 있었고요. 경찰이 그 렌트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트렁크에 들어있던 아버지 전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흉기로 살해해 가지고 트렁크에 아버지 전 씨를 넣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사망한 이 씨 또 전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통장 수사를 합니다. 예금 통장이죠. 그러니까 뭐 금융 거래 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더니 범행 당일날 어머니 이 씨의 통장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이게 딱 확인되는 순간 뭐 형사들은 이거는 금품을 노린 존속살인 사건이 명백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살해 동기는 밝힌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즉시 이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인터폴에 통보해서 적색 수배를 내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어요. 범인을 이제 그 살인을 한 이후에 엄마 계좌에서 한 1억 2천 정도 돈을 빼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도주를 한 겁니다. 거기 가자마자 그 오클랜드 쪽입니다. 그쪽에 있는 신도시를 찾아가 가지고 호화 주택을 렌트합니다. 아주 호화 주택을 렌트를 하고요. 바로 벤츠 SUV 차량을 구입을 하고요. 기타 생활에 필요한 가전도구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기 정착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때마침 이 김성관이가 그 렌트한 그 집 인근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김성관이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 교민 같은 경우는 김성관이가 그 전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김성관이가 한국으로 들어왔던 이유는 그 당시에 뉴질랜드 내에서 김성관이가 절도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경찰이 절도 사건을 수사하니까 지금의 아내하고 즉시 한국으로 도주를 했던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민이.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뭐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어떻게 해 가지고 한국 경찰 쪽으로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속히 한국으로 다시 도주를 해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남편 김성관이를 그냥 뉴질랜드에 그대로 놔두고 뉴질랜드에 들어있던 있던 모든 그 재산 같은 거를 잽싸게 처분해 가지고 두 딸과 함께 2017년 11월 1일 날 먼저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국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정 씨의 이 선택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본의 아니게 정 씨는 자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경찰이 자신도 이 살인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것 같아요. 남편이 모든 거 그냥 뒤집어 쓰고
문제가 돼도 남편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한국 경찰은 개입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입국과 동시에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그리고 그때 정 씨가 들고 들어온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PC가 최고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 태블릿 PC를 바로 경찰이 압수해서 분석을 하니까요, 거기에 김성관이가 범행 계획을 세운 거, 그다음에 범행 이후에 도피할 계획을 세운 거, 이런 정황 등등이 일목요연하게 거기 다 있었어요. 그 태블릿 PC는 바로 김성관이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색한 내용이 쭉 뜨는데요, 이렇습니다. 찌르는 방법, 경동맥의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어떻습니까? 이게 모든 게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전에 범행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검색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 씨를 상대로 살인사건 관련돼서 추궁에 들어갑니다. 정 씨는 자기는 살인사건에서 빠진 줄 알았는데, 한국 경찰이 입국하자마자 검거해가지고 와서 바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 이 추궁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본인이 개입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자백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정 씨가 했던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영화에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영화에서 봤는데 수면제를 수건에다가 잔뜩 묻혀가지고 코하고 입을 막아서 죽이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던데? 라고 김성관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자기 남편 김성관이한테 그 살해하는 방법을 자기가 의견 제시를 했었다는 내용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순간 공모관계가 바로 입증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김성관이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기존에 있던 절도 혐의로 징역 2개월을 받습니다. 징역 2달을 받고 만기가 돼서 2018년 1월 11일 날 한국으로 신병이 이제 인도가 됩니다. 대다수가요,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는데,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이 거기에서 즉시 검거돼 가지고 한국 경찰에서 협조 요청하면 바로 보내주기도 하지만, 자기네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그 자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신병을 우리 한국 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어느 나라나 다 취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도 뉴질랜드에서 절도범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절도 범행에 대한 2달만큼의 징역살이를 시켜서 처벌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김성관이를 인계한 거죠. 그렇게 인계를 한 겁니다. 김성관이는 이제 공항을 통해서 내리자마자 이제 바로 우리 한국 경찰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뭐 당연히 이미 자기 아내가 먼저 구속된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본인의 범행을 다 인정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검찰에서는 김성관이한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존속살해보다는 강도살인이 형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좀 더 큰 강도살인을 의율해가지고 김성관이한테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내 정 씨한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이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2018년 5월 24일 수원지방법원 그 형사 12부 김병찬 부장판사는 김성관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고요. 정 씨,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살인 관련된 거는 무죄, 다만 살인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해서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8년. 그래서 두 사람은 1, 2심을 거치면서 변화 없이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도 이제 기각이 되죠. 결국 김성관이는 무기징역으로 종결이 되고요. 아내 정 씨 같은 경우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이 됩니다. 그날 당일날 미리 저 어머니하고 동생이 나간 이후에 김성관이가 따로
혼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건 미리 잠입한 겁니다. 미리 들어와서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외출했다가 동생과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이제 동생과 어머니를 칼로 살해하고 이제 이불로 덮어놓고 밀가루 뿌리고 뭐 등등 그런 범행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통장에서 1억 2천 정도의 돈을 찾으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순순히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성관이는 그 비밀번호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고문입니다. 고문. 어머니를 고문하는 형태로 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취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잔인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면식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한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으니까, 혹은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증거 인멸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부엌에 있던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온몸에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방 내에서, 거실 내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으니까 혈흔이 벽이라든지 바닥에 얼마나 뿌려졌겠어요. 그거를 김성관이가 깨끗이 청소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이 발견한 거는 누미놀 기법으로 해서 불을 꺼놓고 누미놀 시약을 쭉 뿌리면 파란 형광색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혈흔 자국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현장을 복원한 건데요. 그 당시에 밀가루 뿌리고 안방 베란다 쪽에다가 시신 유기하고 이불 덮어놓고 청소 말끔하게 한 겁니다. (2013년 8월 15일인데요 광복절 날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6시경 06시경에 56세 된 여성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내연남 58세의 조 씨입니다. 조 씨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갔냐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내연남의 집에 그 내연녀가 이렇게 찾아간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는 아침이면은 이 내연남 조 씨가 자신도 출근을 하면서 반드시 이 내연녀 여성에게 모닝콜을 해줬다고 해요. 그저 사이 좋은 내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상 모닝콜까지 해주던 내연남 조 씨가 연락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다 판단돼 갖고, 왜 오늘은 모닝콜 안 해줘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소식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연녀가 내연남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연녀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복도식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향합니다. 안방 쪽으로 갔더니 불은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요. 문 여는 순간 얼핏 보니까 방 안에 있는 서랍이 다 열려 있고 옷이 흩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벽 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그 이불을 걷자 바로 거기에는 조 씨가 사망한 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여성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급히 112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시간대가 06시 57분입니다. 이때 이 여성이 신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강도가 든 것 같다. 일견 현장의 모양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해돼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옷으로 또 서랍은 다 열려 있고 난장판이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현장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동 주택가입니다. 반지하방을 포함해서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2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그리고 그 주택 앞에는 조그마한 그 공원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문이 있고 대문 외에도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이. 그리고 현관문은 요즘 쓰는 것처럼 문 닫히면 자동으로 드르륵 잠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열쇠로 돌리는 열쇠 시정 장치의 현관문이었습니다. 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요, 강도가 들었다면 현관문이나 뭐 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흔적 없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외침 흔적이 없는데도 이 여성이 문을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잠겨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범행을 한 이후에 도주하면서 문을 다시 열쇠를 사용해서 잠그고 도주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신에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요, 피해자 얼굴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순간 바로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 하면 바로 뭐 그 하얀 밀가루와 범인이 입고 있던 우비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 우비는 생략됐지만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 흰 가루를 잔뜩 뿌려놓은 겁니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어떤 성분의 하얀 가루인지 확인해 봤더니 세탁용 가루비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거를 뜨는 플라스틱 스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세탁실에 가가지고 그 세탁용 가루비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겁니다. 스푼을 이용해서. 이 여성이 그 전화할 당시에는 뭐 그런 거 없다고 끊었다가 잠시 뒤에 전화가 다시 그 당시 수사하던 수사팀장한테 걸려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조씨, 우리 아저씨가 그때 나하고 통화할 때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와가지고 자고 있다고 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의 아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아들이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라고 이 여성하고 아마 통화하면서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죽은 자의 딱 마지막 한마디가 사건의 성격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은 오 팀장은 이거 봐라. 그냥 한순간에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순식간에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월 14일 날 05시 30분경 새벽 창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 씨의 집 창문 근처를 밖에서 봤대요. 조 씨 집 창문 근처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조 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범인 본 거죠. 왜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했더니 그 집 창문 앞에다가 내가 차를 댔는데요, 내 차를 빼려고 갔다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조 씨 집 그 창문 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 씨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14일 날 05시 30분경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른바 얘기하는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녀하고 06시경에 통화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아침 6시까지는 살아 있었고 그 이후에 06시나 07시 사이에 사망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 0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근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봤겠죠. 못 봤으니까.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간은 8월 14일 06시에서 07시로 이렇게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결국은 CCTV 수사까지 확장이 됩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약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CCTV를 발견해갖고 쫓아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그건 고장이 나 있었고요. 한 700m 지점 정도의 사설 CCTV가 하나 설치된 거를 겨우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CCTV를 진짜 눈 빠지게, 형사들 말로 눈 빠지게 살펴본 결과 거기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을, 이 조 씨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리고요, 그 이외에도 그 주변에서 뭐 CCTV는 한 50개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아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14일 날, 8월 14일 날 03시경에 회색 모자티를 뒤집어 쓴 아들입니다. 아들. 이 사람이 현장 쪽으로 걸어와요. 아버지 집 쪽으로 걸어와요. 걸어오고 또 자신의 승용차를 거기다 대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집에 청주에서 버스 타고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CCTV를 지금 경사들이 50개 정도를 전부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까 회색 후드티 입고 걸어가는 모습, 또 어느 CCTV에서는 승용차가 스르륵 오더니 거기서 내리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 청주에서 버스 타고 왔다고 진술했던 거는 거짓말이죠. 그 분석 과정에서 앗소리 나는 게 또 한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이제는 집에서 나오는 장면,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죠.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버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먼저 나왔겠죠. 그거 가지고 추궁하고 있는데 추후 분석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쪽으로 가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아들이 메고 있지 않은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갈 때는 가방을 메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올 때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가방을 이렇게 가로로 딱 메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가방을 지금 메고 있다는 것도 이상해요. 없던 게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형사들은 가방 같은 거, 이 짐 같은 거를 그 화면을 통해서 볼 때도요, 가방의 처짐 현상을 봅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이 이 끈을 바짝 당기면서 밑으로 축 처졌다면 그 가방 속에는 무거운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집중한 겁니다, 형사들은. 바로 아들한테 얘기했죠. 이 가방 뭐예요? 들어갈 때 가방 없었잖아요. 근데 왜 가방을 메고 있어요? 아들 또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가방이요, 아버지가요 저한테 사내놈이 말이야, 운동 좀 해, 운동 좀 이러면서 집에 있던 아령을 가방에 담아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에 아령을 넣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형사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범행 도구는 아령이다.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령 어딨냐? 그거 제 차 트렁크에 있는데요. 이 수사팀은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청주로 날아갑니다. 청주로 가서 그 아령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아들의 휴대폰 수사를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임의로 제출을 받아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어떤 검색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등등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 검색했던 거, 최근에 검색했던 거는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를 삭제할지는 몰라도요, 포털 사이트하고 연결된 구글 검색 기록은 미처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키워드를 경찰이 찾았는데요, 황당합니다. 그 키워드는 존속 살해,
피를 지우는 방법, DNA, 과학수사였습니다. 이쯤 되면 감 잡히시죠? 그리고 8월 19일 날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아들 용의자로 보는 순간 아들의 옷까지, 당일날 입었던 옷, 그다음에 당일날 신었던 신발, 이거를 이미 제출받아가 국과수에 감정을 했거든요. 왜? 범행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이라도 쥐었다면 거기서 아버지의 그 혈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 봤더니 아들의 신발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쯤 되면 과학 수사로도 아들이 범인인 것이죠. 8월 19일 날 이제 청주로 그 집 근처로 가가지고 형사들이 검거 활동을 벌이다가 결국 그 집 근처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와 동시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신문 기법을 사용했죠. 그때가 02시 30분인데요. 금목걸이 어쨌냐? 바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죽였냐? 뭐 이런 거보다도요. 아버지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어쨌냐? 이 말 한마디로 딱 접근해 들어간 겁니다. 숨이 턱 먹어질 정도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대요. 야, 이제 국과수 감정 결과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목걸이하고 팔찌는 합치면 25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쯤 되니까 뭐 죽였나 안 죽였나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금목걸이하고 금팔찌 처분한 것만 어디다 뒀는지만 나와도 이건 죽였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부담스럽게 죽였냐 안 죽였냐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자, 국과수 감정 결과 다 나왔고 금목걸이하고 팔찌 어디서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죽였다 소리는 안 해요. 내가 갖고 있다가 처음 경찰서 가가지고 참고인 조사 마치고 청주 집으로 가서 그날 비닐봉지에다 그걸 싸가지고 동네에 있는 빌라 마당 텃밭에다가 버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비닐봉지에 쌓인 아버지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수거합니다.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 아들은 2012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다고 해요. 이 아들이 8월 14일 날 새벽, 그러니까 03시경입니다.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오고요. 왜 왔냐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뭐 야영을 가기로 했었대요. 한 인당 한 20만 원씩 객출하기로 했다는데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가서 훔치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자식한테 돈도 안 주는 사람이라 생활비 이외에는. 그래서 8월 14일 날 03시에 애초부터 아버지 잠자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한번 잠들으면 뭐 다 떠내려가도 모른대요. 아버지의 습성을 알아요. 잠 습성을. 그러니까 아버지 잠잘 때 가서 훔쳐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8월 14일 날 03시경에 청주에서 차를 끌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까 CCTV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때 훔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가해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생각했다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갔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아령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공격했으니까 미리 아버지를 공격해서 돈을 뺏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강도의 고의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형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달에 항소심까지, 이제 항소심으로 정리를 할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아들에게 징역 10년 줬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적지요. 이 아들 10년 형량 준 거는 뭐 국내에 나오는 기록이나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담당 수사관을 좀 어렵게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작이 된 게 뭐였냐면요. 우발범행입니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고 있던 아령으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공격해서 살해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얘가 아버지 집에 갈 때 이미 자기 휴대폰을 청주 인형 뽑기 기계 밑에다 이렇게 두고 갈 정도면, 위치 추적도 못하게 하려고 두고 갈 정도면 사실은 계획범행이거든요. 그러나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범행은 아니었던 거죠. 절도의 계획범행으로 본 거고요. 그거는 아마 아버지를 살해한 부분은 살해의 고의성이 발현된 거는 우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준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